서울시가 국세청 보고 조사하라고 넘긴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건수가 500건 정도가 아니라 3,600건. 네, 좀 많았어요. 네. 제가 딱 그거 보고 시즌이 왔구나. 주택을 사시거나 판다. 그냥 조사는 거의 100%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계신 분을 저희 증시각도의 TV에 모시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데요. 세무 1타 강사,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이 어려운 세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이제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시는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이야기를 본인의 유튜브로 올려주셨어요. 이번 927 부동산 대책이 꽤나 심각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부자들은 이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부동산에서는 세금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유동성과 세금이 양대축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동산 대책을 세무 측면에서 풀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귀가 번쩍 뜨 있어요. 진짜. 저 자체가 이제 세금을 통해서 약간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네. 알려주는 걸 주로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제 고객분들이 이제 100억에서 500억대 분들의 이제 부동산 기반 네. 자산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앞에 대책들 다 읽어보긴 했죠. 네. 공공 임대 뭐 이게 네네네. 키워드가 그거고, 그다음에 네. 제가 원래 큰 축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 토지 수용 사업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 부동산 기반의 사업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메인은 뒤쪽이었어요. 완전 뒤쪽을 보면서 저는 딱 느꼈던 게 이제 주택을 사도 문제, 팔아도 문제. 웬만하면 그냥 저는 이제 초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부동산원이랑 시군구청이랑 국세청에서 이제 초대장을 보냅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요. 너 이거 어떤 돈으로 샀어? 네. 왜 이렇게 싸게 팔았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네. 저는 어게인 2017, 어게인 2021년도, 네. 17년도부터 21년도에 강도 높은 조사들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모든 경험들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느낌이 딱 왔어요. 시작했구나.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알려진 것은 처음에 그 유동성을 긴축시킨 627 대책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97 대책은 사실 공급 대책이라고 알려졌으나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세금 대책이고 그 세금 대책이라는 게 그냥 뭐 세금을 앞으로 잘 내세요 이게 아니라 세금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네. 부동산에서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네, 끝도 없을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이 시나리오가 점진적으로 단계로 올라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에 3월 19일에 3.19 주택 공급 뭐 안정화 방안이 있었어요.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네. 그때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의 토지 거래 허가구역. 네. 부랴부랴 9월 30일까지 묻고 그다음에 토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묻겠다. 그러니까 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연초에 이제 대출 규제가 확 풀리니까 예. 대출량이 풀리니까 이제 막 부동산 가격이 튀어 오르니까 허겁지겁 이제 토지 거래 허가구역 네. 아파트로 묶었죠. 네. 그리고 항상 뒤편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잘못된 편법 증여나 허위 조사 이런 것들 하겠다. 그런 신고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나왔던 걸 저는 이제 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그다음에 금융위, 국세청 이런 보도 자료를 다 분석하거든요. 네. 그 보도 자료들을 봤는데 4월, 5월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2주 만에 얼른 그런 대책이 나오면 한 2달에서 3달 있다가 한 500건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0건으로 적으면 300건, 많으면 700건 정도 주택 관련 조사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그 시즌이 한 분기 정도 걸려요. 네. 근데 이번에 2주 만에 나와서 15억짜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 있어라고 사례 1번으로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거의 10년간 보도 자료를 분석했던 입장에서는 네. 왜 갑자기 15억짜리를 이렇게 분석하지? 네. 대부분 이런 게 헤드라인에 많았어요. 47억짜리를 샀는데 아버지에게 30억 빌려서 샀다.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차용 아니고 편법 증여 아니냐? 뭐 네. 이런 조사가 흔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5월, 6월 되니까 13억 8천. 네. 한 8월 달에 말씀 주셨던 627 대책으로 유동성을 확 묶었죠. 네. 왜냐하면 대출 맥스가 6억 원이고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 못 땡긴다. 네, 쉽게 맞아요. 얘기하면 못 땡겨.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음부터 주택 거래량이 딱 두 시장으로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6억 원에서 플러스 자기 자본 한 3억에서 4억 정도 넣어서 10억 이하 주택 거래량이 갑자기 한 50%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한 38% 정도였는데 50% 음. 이상으로 확 올라가고 그다음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임대를 현금으로 그냥 덥석덥석 사는 네네. 그 두 시장만 확 커지고 이 중간 시장이 좀 죽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8월 달에 8월 6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보도 자료에 갑자기 8억 원짜리에 대한 조사가 이제 나옵니다. 내가 8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아버지에게 2억 원 빌려서 샀는데 이 2억 원이 너 증여 같아라고 해서 서울시가 국세청 보고 조사하라고 넘긴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건수가 500건 정도가 아니라 3,600건. 네, 좀 많았어요. 네. 제가 딱 그거 보고 아 시즌이 왔구나. 어. 그러면 일반적인 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뭐 8억짜리 주택 사는데 아버지한테 2억 빌렸다고 다 조사하는 거네? 라고 저는 그 한 줄에서 이제 많은 의미를 캐치할 수 있었는데 진짜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정말 전화 많이 옵니다. 3,600건이면 맞겠네. 네, 근데. 맞죠. 왜냐하면 네. 서울시가 원래 한 달에 좀 많은 일반적인 사례면 8, 9천 건 거래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줄어들어서 2, 3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3,600건이면 한 두 달 정도 거래량을 전부 다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8월 말에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경기도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사례에 부천시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짜리를 아버지 자식 간에 거래를 했는데 가액이 좀 싼 것 같아 조사해봐. 시중 시가보다 좀 더 싸게 거래한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3억 1천만 원이면 정말 일반적인 부천시 아파트 뭐 조금 오래된 건 네. 충분히 그러긴 할 수 있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아니 저 정도 가액까지 조사를 하면 이제 흔히들 이런 주택 관련된 조사하면 좀 고액 부동산 위주로 조사를 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억 원에 대해서도 경기도 조사한다라고 이제 제 채널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약간 댓글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지는 게 기존에는 이제 고액 자산가의 그런 거래들을 조사한다 그러면 이제 댓글 반응이 아니 이런 건 당연히 해야지 이러다가 갑자기 아니 이런 서민 아파트도 조사를 하는 거냐 말이 되냐 아니 근데 이 사례가 보도자료 다운로드해서 받아봐라 다 적혀 있다. 그리고 9월 7일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 딱 나왔을 때 뒷면을 딱 보는데 아 진짜 왔구나. 저는 딱 2018년 9.13 대책 그 전후 느낌이에요. 강도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택 사거나 팔면 정말 조사가 온다. 뭐 예를 들어 정당하게 내 돈 갖고 내가 사면 내가 내 돈 가지고 저 사람 거 타인 거를 그냥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에 나 은행에서 뺐어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 지금 말씀인즉슨 이 안에 있는즉슨 가족 간의 거래, 소위 말하는 세금 회피를 위한 거래, 증여 거래 이거 이제 거의 다 포착된다. 네. 피할 생각하지 마라. 뭐 거의 이 얘기로 들리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0억 안 되는 거 강남 상구랑 용산 아닌 지역에서 5월 달인가 파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팔았어요. 단독주택을 아파트도 아니고. 근데 자금 출처 소명이 날라왔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요. 좀 싸게 파신 것 같다고. 삼자에게 팔았어요. 가족에 판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시그널들의 의뢰인들이 저한테 오지 않습니까? 딱 느낀 거예요. 첫 번째로 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보도자료에 뭐로 적혀있냐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잘 써라. 말 그대로 너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그 자금 어디서 났었잖아요. 근데 판 사람을 조사를 해? 이거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거의 제 경험상 7년 8년 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스텝에서 산 사람을 아예 조사 안 하고 판 사람만 할 것 같진 않고 산 사람 판 사람을 다 하니까 맞습니다. 니들 무슨 관계인지 보겠어. 맞아요. 제가 2018년도에 그런 세무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이걸 너무 싸게 팔았으면 야 이 사람 혹시 너 친구 아니야? 그래서 친구한테 팔고 이 친구가 너의 자녀한테 다시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봐요. 저는 그 고도화된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한 바가 있어서 아 저 시각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친구면 자금 실제 이체한 거 맞아? 매매 계약서는 조금 더 싸게 쓰고 사실상 삼자니까 그 거래 계좌 내역까지 보겠냐라고 많은 분들은 허투루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 3자지만 그냥 계좌 내역 주세요. 아니 당신이 이제 매수자고 이 사람 매도자면 매도자 판 사람은 이 자금 받아야지. 근데 통장에 내역이 없어. 확정을 짓는 거죠. 계좌 내역까지 이제 다 오픈하는 거예요. 설마 이건 모르겠지 하고 하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책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 증빙 자료를 전부 다 첨부하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이제 이 증빙 의무를 해라. 왜냐하면 기존에 투기 과열지구만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이걸 한다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느꼈을 때는 그래 그런가 보다 일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번 대책의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다라고 우려가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네.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누가 하냐면 시군구청, 시도지사가 하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바꿉니다. 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사실 토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가 해버릴게.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못 믿겠어. 내가 할 거야. 네, 이거가 어. 당장 9월부터입니다.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권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이 되면 벌써 뉴스가 어저께 나온 게 한강 벨트라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묻겠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쓰실 때 돈 주고받은 거 다 오픈해서 이제 제출해야 돼요. 이제 무조건 취득할 때 다 내야 돼요. 그렇구나. 원래는 종이 한 장만 썼거든요. 네. 근데 통장 거래 내역, 내 소득 금액,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돈 얼마 벌었으면 주식 거래 계좌 내역 다 오픈해서 이렇게 벌었습니다라고 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네.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간의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야로 썼어 뭐 이런 거는 뭐 이건 뭐 논의의 대상도 아니야.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디폴트 값이니까 네. 이건 저기 갖고 가세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인데 예를 들어서 뭐 코인 같은 걸 갑자기 돈을 급하게 벌었다던가 네. 아니면 해외 자금을 코인을 통해서 받았다던가 네. 이거 골 때리네. 이런 그 두 것들이. 개가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것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대출의 그 항목을 세분화시켰는데 네. 기존에 그냥 부동산 임대나 뭐 이런 거 뻔한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사업자 대출란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너가 사업자 대출한다고 해서 법인 자금 유용해가지고 그걸로 주택 사지 마. 이게 첫 번째.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샀어. 이거 다 적어. 그거에 대해서도 LTV나 이런 거 적용할 거야. 데이터베이스를 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취득 자금에서 주식이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팔았다 이건 당연히 소명 내역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면 그게 있습니다. 가상자산. 네.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 대금 그거 내역도 상세하게 기입해. 제가 코인 관련된 세금책을 2권을 썼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코인으로 이 주택을 사는 게 엄청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자금 출처는 무조건 100%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코인에 대한 소득은 26년 12월 말일까지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 코인으로 100억을 벌어도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은 0원 소득을 안 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첫 시드가 얼마였고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나 빗썸에서 돈 벌었다. 그 내역 전부 다 해야 돼요. 근데 말씀 주셨던 바이낸스다. 그럼 바이낸스 내역 다 끌고 와서 이제 너가 소명해. 사실은 이게 있으신 분들은 돈 세탁하기에 최고의 방법 중 하나죠. 중국 사람들도 많이 했지만 이거는 그거 막 이제 못 한다는 얘기네. 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DB를 이제 쌓겠다라는 거죠. 네네. 결국은 코인으로 돈을 버셔도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가는 경우가 항상 좀 있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주거 공간일 때 예, 더욱더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더 이제 이 망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종합해서 보면 이런 세무적 사안들은 부동산 시장 상당히 압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겠네요. 과거 경험을 통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설정 안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한 생각을 딱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네. 이제 소설을 쓴 거예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을 설정하면 사실 세금은 중과세가 다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세금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를 때려버려요. 네.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는 1%에서 3%인데 8%, 세 번째서 12% 이렇게 때려버리거든요. 비조정은 두 번째까지는 중과세 안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팔면 지금은 이제 한시적 유예하고 있지만 중과세를 적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과세가 그럼 양도소득 세봤자 얼마나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양도차익 110억이다. 네.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받으면 세금 한 11억 내요. 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네네. 110억을 벌었는데 11% 네네. 내면 세금 적게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 세율이면 이제 종합소득세처럼 한 50억 정도 돼요. 네. 근데 3주택 중과세면 90억 내야 돼요. 네. 못 팝니다. 너무 너무 살인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을 늘려버리면 세금이 중과세가 늘어날 건데 예. 저는 세금을 건드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을 압박할 거라 생각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 언급이 하나도 없었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만 언급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세금으로 억제하는 건 조정 대상 지역인데
거래량 자체를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자기가 취득을 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3월 19일 날 대책이 설정되고 나서 거래량이 강남 3구랑 용산이 95%가 줄었어요. 그냥 거래 자체를 안 일으키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뭐냐면 내년까지는 그래서 세금 관련돼서는 뭘 안 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자조서도 더 빡빡하게 쓰고 이렇게 제재를 묶으면 이제 진짜 거래라는 게 살벌한 거예요. 이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2017년 18년도에 아니 저 5억짜리 샀는데 세무서에서 조사 나왔어요. 이런 게 커뮤니티에 돌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공포감이 형성돼서 야 사지도 팔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바뀔 텐데 네. 그러게 내년까지 가면 지방선거 끝나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세금은 약간 정치적 확정이 조금 있어서 6월 3일에 펼쳐지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거래 자체를 일으키지 않게끔 만드는 게 또 목적이신가라는 네.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였을 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한 맞습니다.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세금 관련 뭐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 보유세 올려 안 올려 뭐 이 얘기만 했는데 그건 안 움직였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세금 건드린 게 한 개도 없으나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로 할 수 있는 미세한 핀셋으로 건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쫙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세수가 없다는데 이쪽 세금을 포기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쪽 관련된 세금은 생각보다 별로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멈춰도 돼요. 네네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네. 공시지가는 숨 쉬듯이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금 연구가 11월 말에 나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 내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빨리 해봤자 욕만 먹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 근데 내년 6월 1일 직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패턴 유지하다가 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그 다음 연도에. 왜냐하면 매년 세제 개편안이 7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딱 2달 있다가 세제 개편안 때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네.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우선은 세금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우선 지방선거 끝나고 끝나고는 두 달 건드릴 이후에 수 있다. 그때는 이제 주택 시장에 따라서는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세무사로서 이렇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주택을 사시거나 판다. 그냥 조사는 거의 100%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서 산다. 거의 100%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데 딱 7글자 무서운 표현이 나오는데 네. 차입금 위장 증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님한테 돈 좀 빌려서 네네. 이걸로 샀습니다라고 하면 과거엔 좀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패러다임이 좀 있는데 네. 2017년도 18년도에는 이제 한참 주택 관련 조사가 있으니까 그때 조사관님들이 그런 표현을 좀 했었어요. 아니 무슨 가족 간에 돈을 주고 받습니까? 빌립니까? 네네네네.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세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빨리 차용증이랑 그다음에 원금 빌린 거랑 이자 내요. 그러니까 빨리 엑셀 파일 주세요. 그냥 빨리 합시다. 진짜 아주 속도가 빨라요. 그냥 알겠어요. 그냥 엑셀 파일 주세요. 엑셀 파일로 그러면 이자를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튜브를 잘못 보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아까 서울시 사례로 말씀드려보면 네. 8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아버지한테 2억 빌렸다. 네. 그거 조사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무이자로 빌렸을 거예요. 무이자로 빌렸으면 증여다. 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이자에 대한 그 실질 지급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이자에 대해서 증여로 과세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법정 이자율이 4.6%거든요. 그러면 딱 1,000만 원 나오는데 2억 1,700만 원 정도 원금일 때 딱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럼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법이 허용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게 빡빡해지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원칙대로 가면 아니 누가 합리적 경제인이 2억 원을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냐 은행에서 그러느냐 그거 안 그렇다. 그죠? 은행에만 넣어놔도 2% 이자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원금 자체가 증여다라고 봐서 이제 추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예전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지금 야 그 정도는 다 넘어간대 유튜브가 그러던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실무에서 벌어지는 판은 바뀌고 있다. 네네. 근데 저는 그거를 실제 업무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예예예. 그 내부 지침에 대한 강도를 아니까 말씀드린 거. 네.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 97 부동산 대책이 실질적으로는 공급 대책 쪽으로 보이지만 매우 타이트한 세금 정책의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 일부 같이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